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7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님을 기리는 추모의 묵념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님의 개의 선언으로 제9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국민의당 제9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대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을 듣겠습니다. 묵념을 올렸습니다만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년 추모일입니다. 대통령님의 빈 자리가 너무나 큰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생전 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의 파탄을 보고 3대 위기라고 정하면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러한 것을 타파해 나가는데 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핵실험이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햇볕 정책에 대해서 약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하고 전 세계의 언론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햇볕 정책을 강조하셨고 드디어 국민 여론과 세계 여론을 움직여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햇볕 정책을 개선 발전시켰고 그 결과가 14 남북 정상회담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존해 계신다고 하면은 오늘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저는 분명히 사드 배치는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실효적 면에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 특히 대북 외교를 강화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도록 말씀하셨을 겁니다. 성주로 결정됐던 사드 배치 장소와 또 국방장관이 어제 성주를 방문해서 제3의 장소를 제시하고 있고 제3의 장소인 성주 군민은 물론 인근 칠곡 군민까지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대통령과 국방부의 사드 배치 지역 변경이 아마 조금 있으면 전국 각 지역에 다 후보지로 답사 혹은 검토를 함으로써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보복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고 모든 경제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안보 문제가 있을 때 전경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야당을 압박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맨 먼저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정경련 등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의 문제가 크게 클로즈업 되고 있는가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고하시고 반드시 공론화를 위해서 국회 사드 대책위원회 구성은 물론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국회 비준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주도록 대통령께서 결정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우병우 사단, 우병우 공화국, 우병우 내관, 우병우 고름, 우병우 비종합 세트 날로 이게 얼마간 계속되고 있습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귀와 눈을 막고 계시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특별감찰과 감찰기관이 19일로 끝납니다. 물론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특별감찰관실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지 또는 우병우 일병 구하기 어떤 사찰대가 있어가지고 특별감찰관실을 도청, 감청 혹은 사찰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관인 청와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우병우 한 사람이 대통령 한 분이 결정을 잘못함으로써 국가를 총체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하는 오늘의 현실을 개탄해마지 않습니다. 저희 당은 맨 먼저 우병우 사퇴 혹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만약 해임하지 않으면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을 시키겠다. 언론에도 얘기했고 저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우병우 수석의 전임자가 국회 운영위 출석을 결의하니까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 하라고 사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병우 비서관이 수석으로 승진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해결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단 어제 민주당에서 제안한 우병우 특검에 대해서는 아직 우상호 대표로부터 어떠한 제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우병우 수석의 사퇴가 해임이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도 누차 지적했듯이 다시 한번 우병우 수석을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촉구하고 특검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민주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지 않았지만 함께 오늘 그 진위를 파악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지만은 이번 추경을 앞두고 저희 당은 줄기차게 선청문회 후 추경을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소집한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저는 이것을 강하게 주장했지만은 의장과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당연히 정진석 새누리당 대표가 선추경
후 청문회를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저도 추경을 깰 수 없어서 그러면 후 청문회라도 제대로 하자는 조건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재정부위가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청문회를 위해서 50명의 상임위원 중 20, 30명으로 합동청문위원을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지만 이건 역시 의장, 두 당 원내대표가 기재 정무에서 별도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서별관 청문회에 최경환, 안종범, 홍기택, 이른바 최종택 트리오가 나오지 않으면 그 청문회가 아닙니다. 안고 빠진 찐빵입니다. 가장 중요한 최종택 트리오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왜 청문회를 합니까? 이거 부질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누리당에서 염려한 대로 망신 주고 소리 지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인을 밝히자는 거예요. 왜 국민의 혈세는 들어가고 고통은 분담하고 노동자는 또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그분들이 한 일을 밝히자는 거예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은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됐고 산업은행은 둘러리였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밝히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대우해양조선을 증인으로 못 부릅니까? 어제 저를 방문한 경제부총리 얘기했고 선의훈환하자. 먼저 쉬운 것 해결하고 나중에 어려운 것 부동존의하자. 합의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문회 증인에 대우조선해양 등 관계자들을 부르고 합의하고 또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최종택도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미 이러한 저희 제안은 정진석 원내대표에게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게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메아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국회에서 추경을 정부 여당이 통과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나 몰라라 하고 여당에서 팽개치면서 마치 협치를 강조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협치는 서로 손을 잡자는 겁니다. 왜 손을 내미는데 발목을 내밉니까? 저는 다시 한번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택 트리오는 증인에 나와야 되고 추경을 위해서도 반드시 청문회가 증인들이 합의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길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우리는 그러한 용어를 쓰기를 바라지 않습니다만 리베이트 사건 관계로 우리 당 소속 두 의원은 두 번의 영장 청구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기각이 되고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홍보 동영상 리베이트는 어디로 갔습니까? 저희 당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는 중앙선관위와 서부지검에서 합동으로 또 신속하게 우사인 볼트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우리보다 훨씬 액수가 큰 동영상 리베이트 검찰 수사는 혹시 리우 올림픽에 구경 갔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아무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이 올바른 검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국회에서 또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추궁하겠습니다. 검찰의 형평성 맞는 올바른 정의로운 수사를 촉구합니다. 길어서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성식 정책위 의장님 발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조선해운부군의 구조조정 부실 문제, 책임규명 문제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하기로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십조 원의 돈을 지원하고도 다 증발이 되어버린 이 현실 앞에 그러한 지원 속에 수많은 권력 주변의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파티를 벌이는 통에 국책은행은 더욱 부실해져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국민의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새누리당이 제대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아서 청문회가 의미 없게 되거나 또 증인 협상 과정 속에서 무산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온갖 비리와 부정, 무책임 속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어가는 그런 상황을 반복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필수적 증인, 핵심 증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실 일이 아닙니다. 기재위, 정무위, 기관증인 따로 하자고요? 그러면 왜 기획재정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왜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까? 전직은 되고, 현직은 되고, 전직은 안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 규명에, 책임 규명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성역 없이 누구나 나와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신문에서 당시 잘못된 지원 결정이 내려진, 또 압력에 의해서 지원 결정이 내려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없이는 청문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모든 언론의 사설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떠한 이유를 내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정말 분노하고 있는 국민 앞에 겸허하면서 오늘이라도 필요한 증인의 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병우 수석 억지로 지키기, 일방적인 8.15 경축사, 아예 귀를 막아버린 개각, 그리고 청문회 증인 가로막기, 여권의 일방적 정치의 시리즈를 보는 듯합니다. 20대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일방 독주의 정치를 재개하겠다는 것이 대통령과 여당의 뜻이라면 국민의 민심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정책위 의장으로서 오늘 정책 발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전력정책 2탄인데요. 교육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는 곧 자료가 배부될 것입니다.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7월 29일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 정당 중에 가장 먼저 누진제 개편안을 담은 전력정책 1탄을 발표했습니다. 한전 약관을 고쳐서 현행 6단계의 누진 단계를 4단계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금 폭탄 문제를 안고 있는 교육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찐통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6일
새학기가 시작되었지만 개학을 연기하고 단축 수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 현실입니다. 2013년 한국교총이 1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8%의 학교가 전기요금 때문에 냉난방 가동 시간과 횟수를 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72%의 학교는 전기요금 때문에 다른 학교의 다른 운영비를 줄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국 학교의 26.5%가 여름에는 찜통 교실로, 겨울에는 42.6%가 냉골 교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산업용 등 다른 전기요금과의 형평성 때문에 교육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사용하는 전기는 산업용보다도 비싸고 특히 일반용보다 높은 비중의 기본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교육용은 사용량에 따르는 요금보다도 기본 요금의 비중이 43%로서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요금을 연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많이 사용한 달에 그것도 특정 일 가장 많이 사용한 순간 전력을 기준으로 1년치 기본 요금을 매기니까 학교 전력 요금은 또 다른 요금 폭탄이 되는 것이고 학교가 냉골 교실, 찜통 교실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기본 요금에 있습니다.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는 매일 사용량이 고르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는 방학도 있고 또 졸업식도 있고 그래서 전력 사용의 편차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고르게 해서 요금 부담을 덜어줘야 될 정부가 졸업식 때 가장 요금을 많이 쓰거든요. 그것도 졸업식 날 중에 가장 순간 전력이 최대 전력이 되는 그 순간을 기준으로 기본 요금을 매기니까 이게 교육의 미래를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학교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이런 교육용 전기의 불공정한 기본 요금 체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즉 기본 요금의 최대 수요 전력 적용 기간을 현행 1년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편할 경우에 연간 순간 최대 전력 사용일 기준으로 1년의 기본 요금이 과대 책정되는 것을 막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서 기본 요금이 조정되어서 전기요금 부담이 상당히 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과 같이 한전 약관을 바꿔주는 일입니다. 정부는 당장 나서야 됩니다. 기재부 장관, 산자부 장관, 한전 사장 함께 모여서 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국민의당은 교문위와 산업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모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병환 산업위원장님께서도 미리 상의드렸을 때 산자위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약관을 개정해 가정용 전기뿐만 아니라 교육용 전기 또한 요금 폭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촉구해서 가정용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용 전기 요금 폭탄도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유성혁 교문위원장님이 발언하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 중에 칠곡이라고 했는데 김천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3의 정서가 칠곡이 아니라 김천 주민도 반발하고 있다. 예. 교문이 추경 심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미호 임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문이 추경 심사는 많은 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때문에 늦게사 지금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당대표 새누리당 측에 당대표 2분 또 최고위원회 2분이나 출마를 하는 바람에 상임위 예산심사가 이번 주로 늦춰져서 전체 상임위 중에서는 제일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심사 과정에서
16일 날 전체 회의, 17일 날 어제 예산 소위를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그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기존 입장을 전혀 바꾸거나 그 양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일 3시에 그 교문위 전체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예산 소위가 30분 전에 만나서 마지막 또 절충을 시도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또 3당 간사 간에 또 협의를 또 해볼 계획입니다. 특히 오늘 지금 1시 반에는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의 상황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입장 표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 원만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교문위에서 우리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당만의 합의에 의해서 그 예산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애고해 드리면서 각 당 간의 협의가 진척이 좀 있어서 3당 간의 원만한 협의 처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협의에 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우올림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우올림픽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4년간 피땀 흘려 준비한 우리 선수들의 선전으로 국민들은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한 줄기 시원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올림픽의 성적은 21세기 들어 최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금메달 10개와 종합 10위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자조적인 이야기도 들립니다. 물론 성적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능력을 가진 우리 선수들이 열악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인하여 눈물을 삼키는 모습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한 예로 이틀 전 아쉽게 8강에서 탈락한 우리 여자 배구 선수들은 팀 닥터와 통역도 없이 경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패배에 대한 비난은 고스란히 선수들에게 돌아갔으나 이는 사실상 최소한의 지원조차 제공하지 못한 대한체육회의 잘못이 큽니다. 심지어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따고도 김치찌개집에서 회식을 하는 등 열악한 지원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까지 사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 지원 예산은 2,700억 원이나 받아가면서 정작 고생한 선수들에겐 푸대접을 해온 것입니다. 또한 레슬링과 펜싱에서 편파 판정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대한체육회는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IOC 위원 두 사람이 모두 자격정지 상황인데도 아무런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는 한심한 스포츠 외교의 결과입니다. 이중 규제를 금지하고 있는 국제적 룰을 알면서도 박태환 선수 출전 금지를 고집하는 목리를 부리다가 소송 비만 수억 원 날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박태환 선수는 연습 부족으로 인하여 조기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올림픽에서 나타난 대한체육회의 행정력은 무능력 그 자체입니다. 무능한 행정과 열악한 지원 속에 저조한 올림픽 성적은 애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기실 대한체육회의 이러한 모습 뒤에는 통합을 앞두고 생활체육회와의 자기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조직 내부는 이미 부패로 얼룩져 임원과 연맹 간부들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되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재능 기부로 받겠다는 어이없는 발표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행정 전반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서 우리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 놓고 훈련하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주기 수도시 아니 이거 필요 없습니다. 10시부터 국립현충원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언을 좀 길게 할 것 같습니다. 하실 분들은 좀 짧게 혹은 자기 중에 급하지 않은 것은 자기 위해서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장경수 의원님 짧게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은 차관급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청장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며 그 위상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과 그 기조에 깔려있는 도덕성이 없다면 사회의 기강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아마 경찰의 도덕성이 의심받고 그로 인해 제대로 법 집행을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살기 어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은 단순히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서 도덕적으로도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만 합니다. 내일 청문회를 하게 될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는 말단 순경 출신으로 경찰청장에 오른 입지전적의 인물로 흑수저의 희망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경찰 내부의 신뢰도 두텁다는 등 좋은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과연 이철성 후보자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철성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199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사과했습니다. 그저 잠깐의 실수 정도로 무마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 사건의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1993년 11월 22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은 동료, 부하 경찰들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대물 피해 보상 금액은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 물가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사고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 벌금형에 그쳤고 내부 징계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공무원이 동료 경찰과 함께 근무 중에 술을 먹고 후보자는 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경찰들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말입니다. 자기 차 파손 금액은 포함하지 않은 상대방 피해 금액만 700만 원이 넘는 큰 사고를 치고도 이례적으로 100만 원의 벌금으로 무마한 사건입니다. 심지어 경찰 공무원이 근무 중 음주로 인한 형사사건을 일으켰음에도 어떠한 내부 징계도 받지 않은 은폐 사건입니다. 당시 제대로 된 조사만 있었어도 이번 후보 지명은 물론 경찰청 차장도 못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수준을 넘어서 명백한 불법 행위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범죄자를, 그것도 경찰의 지휘를 동원해서 사건을 은폐한 후보자를 경찰청장에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철성 후보자가 부끄러움을 안다면 스스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성 후보자의 결단이 없다면 내일 후보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네, 언론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문의 증인 협상과 관련해서 어제 기재위에서 저희 야당에서 뭐 금융위원장 등 뭐 정무위 소관 기관장들을 다 불렀다. 기재위 정무위가 따라서 따로 하기로 돼 있는데 안 맞다라는 여당 쪽에 어제 주장이 있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는 정무위 소관 기관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나오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대신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직 기재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대우조선 관계자는 양쪽 상임위원회에 다 나갈 수밖에 없다. 다 불러야 전반적인 전모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즉 기재위 정무위로 나눠서 현직만 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그것은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주장이고 그럴 경우에 그 주장을 반복하면서 야당에서 그러면 기획재정위 전 장관은 기획재정위에서 왜 안 부르냐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언론인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